자,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여전히 지금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의미를 먼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치타 형님이 먼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잘 하시니까. 근데 우리 치타 형님은 누구 찍었어요? 저는 투표를 안 했어요? 당선되신 분은 안 찍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치적 성향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지하죠, 이제 또. 예, 지지합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야. 이런 분들 한테 조금 이제 다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2달 남짓하는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취임 전이니까 기대치로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선 직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 이런 기대치 조사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조사가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보통 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인사 관련된 거라든지. 맞아요. 뭐 인수위가 뭘 하겠다 발표했다가 이제 역풍을 이러면서 지지율이 미리 좀 깎이고 들어가는데. 인수인 때 완장질 하면 그거 안 되거든. 그렇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엄밀하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인수위 기간에 거의 그 속하는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비교가 정확한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5% 80%라는 이제 이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80%를 또 넘어섰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한다라는 것. 이런 소통다운 소통, 든든한 소통을 보고 싶었던 국민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지지율 고공행진들이 이어진 부분이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나요?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왜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소통다운 소통이 돼야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 취지는 뭐냐면 뭘 해도 다 비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닭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닭 비판이요? 네. 닥치고 비판인데. 물론 우리 동물농장에는 닭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제 세력이 있고 견제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상회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악수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악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끈끈한 또 인간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사드 배치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는 것. 바로 이 부분도 아주 전략적이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태도.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바로 G20. G20가 아니잖아요. 예? 네. 3D였듯이. 그렇습니다. G20에 내일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제 인수위가 없는 효과에서 기대감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건 외에 그다음 또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야당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뢰받는 어떤 야당이 그룹이 적절한 비판을 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재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야당이 지금 이제 그 메신저로서 신뢰를 완전히 사실 상실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기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신뢰를 잃게 되면 실제 늑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것과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인사 등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인식 재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의 어떤 대비 효과. 이것이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정권 때보단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편입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전 정권과의 대조 효과, 대비 효과. 예. 그것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대선 때 가장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게 뭐냐면 팩트 체크. 두 가지 키워드가 가짜 뉴스, 팩트 체크.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공동 발표문에도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데 많은 언론이 명분은 찾았지만 실리를 잃었다 하면서 FTA 재협상을 등에 지고 왔다? 근데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어느 전문가가 그런 칼럼을 썼던데 FTA 재협상 하려면요, 그 조항 협의문 22조의 분쟁의 시작, 분쟁이라고 하는 조항인데 그거 찾아갖고 분쟁위원회로 넘어가서 분쟁 있는지 없는지 양국에 또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길게는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 걸리는데 당장 내일 모레 FTA 재협상처럼 얘기하는 이 언론은 뭡니까? 이러고 물어본 칼럼을 봤어요. 근데 왜 언론은 사실 어찌 보면 이건 가짜 결과를 유도되는 의도된 기사거든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그 여론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습니다. 흔들릴 텐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언론 사진 기자들에 대해서 오벌 오피스에서 야단을 쳤다 이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보면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한미 FTA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맺어졌던 협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호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논의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쪽만 이제 부각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첫 단추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분. 그러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미국 러스벨트라고 하는 미국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한 국내용이라고 하는 지적도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로 잘 부각을 안 시켜주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볼 때는 좀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게 이 뉴스를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이제 몇 개 방송국의 뉴스, 그다음에 몇 개 신문 지면에서 나오는 정보 이렇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그 기사들 중에는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충분히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공동 그 선언문에 이 부분을 완벽히 배제시킨 것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공동 협정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이게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 보면 그 많은 언론과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뉴스쇼? 정치쇼. 누구의? 정봉주. 무슨 방송국? SBS. 띵동댕.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예. 10분 이상 청취하셨는지요.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기를 잘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정보 매체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는 이제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렇게 이제 어떤 FTA 경제적 지임을 얻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갔다 와서 보통 정상들은요. 예.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목 효과. 일단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것이니까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 효과. 뭔가 하나 가서 이제 성과를 내오거든요, 되게. 미리 조율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도 있겠고, 뭔가 이제 합의를 해준다거나, 동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있고. 우리 윤희용 고음은 뻔한 얘기인데, 성과 효과, 주목 효과, 이러니까 마치 뭔가 새로운 얘기를 재정리하는 그다음에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도자 효과가 있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비행기 안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교민들을 만나거나, 어디 뭐 장진호 효과, 뭐 이제 그 연설을 한다든가 하면은, 장진호가 장진호 효과.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요게 가장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게 없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영향을 주어서 통상적으로 임기 후반부에 가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별 효과를 안 주는데 예. 임기 뭐 중반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주세요. 윤희용 곰님.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에 자기 얼굴이 나와서 안민석 효과도 있었다. 딩동대 아니면 땡. 도쿠멘터리. 일부 뭐 그렇게 땡. 분들도 있던데요. 네. 수치에는 반영 안 되겠지만. 아니 근데 그걸 아전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예. 와튼 효과도 있습니다. 와튼 효과. 와튼 효과도. 네, 한미 FTA 관련해서 예. 백 브리핑에 나온 내용인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어허. 장하성 경제특보가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 와튼이야. 와튼 효과. 죄송합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들을까봐. 네, 한미 팩트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치열했던 상황을 이 백 브리핑 내용으로 전달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 자, 여기서 이- 잠깐 그러셨네. 깨알 같은 재미. 백브리핑은 뭐냐? 네네.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네. 정상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딱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 기자들이 와 몰려갖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러면서 그럼요. 물어보는데 사실 기사는 여기서 그럼요. 다 터지죠. 뒷이야기. 뒷이야기. 네. 우리 정치쇼는 앞 이야기. 예. 네.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기자들은 간단하게 줄여서 백불이라 그러죠. 백불. 네. 아, 그래서 뭐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아하. 또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이렇게 압박을 해오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책실장이죠. 예. 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 영어로 말하겠다. 그랬더니 어허. 트럼프 대통령이 와튼 똑똑한 분 이러면서 아, 스마트 가이.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와튼을 졸업을 했거든요. 펜실베니아 유펜에 와튼 경영 이 스쿨을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학교 이름도 와튼인데 장하성 내 동문 왔던 같은 아니고 왔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동문이에요? 트럼프하고? 네네 동문인 거죠. 오. 왜 이제 왔든? 제가 아니고 이제 왔던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경색됐던 경직됐던 분위기가 사르르 녹아들었다고 그러죠. 야. 또 이제 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 책을 펴냈는데 중국어로 펴냈는데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에서 책이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던 미국 쪽 또 인사 한 명이 그럼 영어로 미국에서 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미국에서 또 그거 하면 또 우리 또 무역 불균형이다. 또 우리 또 적자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장하성 교수가 냈던 가장 근전했던 한국 경제론 그 책이었나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면 그 책이 명저거든요. 아, 예. 읽으셨죠? 저는 일단 책이 나오면 무조건 읽죠. 네. 책 제목을. 알겠습니다. 왔던. 예. 네. 이제 왔던 스쿨. 네. 아하. 자, 국민의당이 핫한가요? 자유한국당이 핫한가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어디가 핫한지 여론조사 해보고 오셨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부정편향성이라고 부정편향성.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을 예.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뭐 대표가 된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잘된 일이잖아요. 홍준표 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어떤 나쁜 일이니까 국민의당 사람들 관심은 이제 좀 거기 더 쏠려 있지 않을까. 국민의당.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청취자분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모두 다 관심이 지금 이제 청취율 조사로 가 있어. 2432님, 아이고, 웃겨라, 봉도사님, 신형대님, 이분은 업계 종사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면, 이번 청취율 조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한다니, SBS 러브 FM 청취율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정봉주의 정치쇼 얘기해 주세요. 이분은 완전 스텝 수준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알지? 2주 동안 하고 있는 걸? 저도 지금 알았는데. 가족이시네요. 네. SBS 가족? 네네. 우리 정치쇼 가족이죠. 정치쇼 가족. 정치쇼 가족. 이야. 네. 지금부터 오늘서부터 2주예요, 진짜? 전화 갑니다. 네. 2주 동안 한대네요. 네, 네. 신영대님, 땡큐, 베리, 베리 굿. 아, 정말. 트럼프 영어 네, 표현. 트럼프 영어 표현. 자, 네. 국민의당. 진짜 이게 늪에 빠지고 있어요.
심각하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 그 자체 진상조사단에서는 이제 예.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제보 조작이 이제 이유미 씨라는 분의 당원의 단독 예. 소행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뭐 당이나 안철수 당시 후보는 모르는 일이었다. 뭐 사전이든 사후든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대선이라는 과정의 특수성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대선 직전에 터진 그 큰 폭로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대선 선거가 치러지거나 선거가 아닌 때도 일상적으로 수많은 또 제보들이 있습니다. 뭐 정당이든 어디든 이런 그런 제보들을 받게 되는데, 그거 그냥 받았으니까 뭐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특히 그게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검증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발표보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정당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 국민의당, 그 뭐 이제 왜 검찰이 지금 공명선거 추진단 당시 그 그렇죠. 관계자들 조사하냐면 도대체 이 제보 내용을 확인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마 그 보도에 따르면 그때 이 제보 음성 뭐 통화 및 뭐 이런 걸 발표하면서 제보자와도 통화를 했다, 뭐 이렇게 확인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돌아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당시 후보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알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안철수 후보 가기 전까지 예. 알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 박지원 그렇죠. 전 대표. 왜냐하면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문자도 보냈고. 문자도 보내고 뭐 통화도 전화도 하고. 했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개인의 일탈행위나 범법행위가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당이 과연 도대체 대선 어떻게 치른 거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뭐 당 자체 조사는 물론 뭐 그렇게 발표가 됐고, 안철수 전 대표 쪽은 지금 아직 입장 표명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이게 네. 이재화 변호사가 네. 한 팟캐스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검찰이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당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증거 조작에 자꾸만 포인트가 가 있는데, 증거 조작은 위법하지 않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 조작했고 혼자 갖고 있었으면 끝. 증거 조작한 것을 갖고 국민들에게 공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죠.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기자회견을 하라고 동의를 했거나 하라고 시켰거나 하는데 묵인했거나 다 공범이라는 겁니다. 어떤 검증을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을 미필적 고의. 그렇죠. 이것을 실행의 착수, 기자회견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기자회견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다 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정리가 되죠. 우리는 보통 조작으로 가 있었잖아. 근데 기자회견 하는 순간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도끼를 갖고 어떤 범죄자가 도끼를 갖고 자기 골방에 혼자 도끼를 들고 서 있어요. 이게 범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도끼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누구를 협박하거나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을 때 범죄가 된다. 코끼리가 코끼리인 이유는 코가 길기 때문이거든요. 정당이 정당인 이유는 정정당당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여론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컨텐츠와 시간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신중하게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여론의 치명타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민의당이 중요한 이유는 호남 기반이 중요하고 또 이 중도층 기반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골든타임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골든타임도 갖고 실버타임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브론즈 타임도 가고 있는. 브론즈 타임도 가고 이 있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검증의 책임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검증. 그렇죠. 네. 검증. 그래서 정정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당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에서 다른 것보다는 여론의 결정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시시비비 따집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의 가장 큰 책임, 검증. 정당은 검증, 정치쇼는 청취율. 네.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지난 대선에 뭐
온라인상에 예. 뭐 댓글이든 기사든 해서 후보랑 같이 연관된 단어들 쭉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네거티브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상호 간에. 예. 그래서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상당히 이제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5위 이내. 예. 아들 건이. 국민의당이 예. 문준용 씨를 이번 대선 때 언급한 게 몇 회예요? 돌발 퀴즈. 98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치타님. 예, 아니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9번 제기됐기 모자라는 때문에. 100번. 그래서 예. 뭐 또 이제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뭐 부인이든 뭐 이제 보좌진이든 이런 것들 또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돼지 관련한 부분들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공세들이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상호 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이 일견에 어쨌든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상당히 이것은 이제 선거라는 것은 민의가 가장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실은 매우 신경 써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의 이제 민의가 표출되는 것을 중간에 어쨌든 이제 왜곡을 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지금 이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사실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정치권에 오래 계셨는데 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엄히 다루잖아요. 그렇죠. 선거에서는 뭐 예. 그리고 저는 온몸으로 경험까지 하고 온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를 조작한 사례는 잘 못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뭐 그것도 가장 민감한 시기에 그 예.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폭로된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문제가 그 당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판단, 생각의 변화를 줬을까. 만약에 이게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예. 걷잡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그 정당의 어떤 범법 얘기했으면 범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치명적인 과실은 범한 거죠. 국민의당이 그걸 만약에 검증을 내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채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예. 적어도 이런 과실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명키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우리 이상일 그 대표께서 옆에 이제 윤용 대표가 있는데 윤용 대표가 와갖고 야 내 친구 누가 그 사람을 패고 가지고 그냥 막 중상을 입혔대. 그럼 그 얘기를 바로 저한테 옮기겠어요? 바로 못 옮기잖아요. 그 친구가 공인인데 그럼 윤용 대표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 그럼 윤용을 대표를 믿기 때문에 나한테 그냥 바로 전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 공인인데 중상을 입혔다. 왜 중상 모략이래요. 그건. 중상벌해야 되는 거죠?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신이 봤어? 확인했어?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도 그런데 이땐 당이 선거에 중요한 정보인데 팩트 체크입니다. 이거를 이준서 최고위원은 믿으니 그냥 발표했다? 난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슈든 작은 이슈든 예. 선거에서 조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큰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 사실은 검증의 무게를 두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려니 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당이 이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요 이슈가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재판이 붙으면서 계속 가는데 바로 이제 지방선거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미. 각 회사로도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나 이번 지방선거 준비하는데 여론조사나 뭐 이런 등등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문의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우리 정치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청취자입니다. 예. 정당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분들은 유권자거든요. 유권자죠.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자꾸만 기시감, 데자뷰가 드는 게 2004년에 천막당사입니다. 당이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 모든 걸 국민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예. 있는 그대로 저는 뭐 없는 걸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론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 그 반전 모멘텀의 꼭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 많이 이제 상실된 것이기 예. 때문에 이건 본질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아마 국민의당 간판으로 출마하고자 하려던 이제 의향자들 상당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위기예요. 예,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제 이탈했다 다시 복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밑에 뭐 밑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시의원, 도의원,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이 우리 공천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민주당으로. 아니요,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예. 그러니까 그랬죠.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자기 손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돌아간 갔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당 보면은 이 간판으로 하기 힘들고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이미 탈당한 그러면은 상황이잖아요, 벌써. 상당히 이제 뭐 일각은 민주당과의 어쨌든 통합 연대 논의 흐름이 있을 테고 또 일각에서는 같이 하기 힘든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룹들은 오히려 또 바른정당과 또 연대 통합 논의 이렇게 두 가지 흐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국민의당은 이제 이게 양쪽으로 당분간 어쨌든 이거 90년을 갖고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인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뭐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0명이 아니라 30명. 90력. 90력. 아, 예, 그걸 죄송합니다.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원심력들을 장악할 수 있는. 아유, 뭐 이렇게 진행자가 뭐 무식하다는 뜻으로 셋이 지금 막 낄낄거리고 웃는지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드네요. 자기가 되지만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또 그래서 힘내야죠. 네. 자, 넷이다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네.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 홍준표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나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조작된 여론조사 탄핵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뭐 그 대선 때도 그 이야기 잘하시잖아요. 많이 했었죠. 홍준표 그래서 대표 잘하시죠? 잘은 모릅니다. 친하시죠? 얼굴은 뵌 적이 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작된 여론조사 뭐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엄청난 지지율 어허. 또 뭐 호남 지역에서 뭐 90 뭐 몇 퍼센트가 예. 나온 이게 과연 뭐 정상적인 조사냐라고 이야기를 그 홍준표 대표께서 하고 계시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은 조사기관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또 당시 새누리당의 안정된 40% 그 똑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발표했어. 그때는 그때 왜 탄핵을 안 했죠? 그때 그럼 지금 그 여론조사기관이 갑자기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거냐? 이게 정말로 지금 유권자들 국민들의 눈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 또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 성찰하면서 그걸 갖고 뭘 바꿔나 이게 전당대회를 이제 막 치렀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그 캐치 슬로건이 뭐냐면 달라질게요였습니다. 달라질게요. 전부 다 그 달라질게요라는 그 손편말 같은 그 글귀를 앞에 내세우고 했는데 그건 그게 지금 저런 어떤 인식들은 여론조사라는 것을 마치 이게 뭐 나한테 불리하면 뭔가 잘못된 여론조사고 뭐 나한테 유리하면은 뭐 좋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런 식의 반응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를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네. 의뢰자에 따라서 약간 바이아스 그러니까 그 약간 경도되는 경향성을 띠는 경우에 대한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는 간혹 있어 왔어요. 그렇다고 네, 해도 그게 전체 여론조사 예를 들어갖고 지지율 10% 나오는데 그걸 90%로 만듭니까? 그게 뭐. 그리고 지금 이상일 이상일 대표가 모범적인 걸 보여줬잖아. 나는 지난 대선 때 지금 당선된 대통령 찍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정치적 입장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다고 여론조사를 외우고 하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홍준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이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정치 지도자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된 여론조사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이건 아니야 하고 막 몸서리를 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워낙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건 이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사기관들도 진화해 왔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은 정당 지지율과 이런 정치적인 여론조사의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전에 이 기관의 이름이 공정심의위원회일 정도로 아주 이제는 공공기관의 검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특성상 샘플 수가 적은 이 지역별, 그러니까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이런 곳에는 또 등락의 추이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이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에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여론조사를 예민하게 봐서 이런 분위기를 좀 코끼리처럼 담대하게 좀 생각할 수는 없는지요. 그 샘플 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었고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광주 지역에서 잡히는 숫자는 뭐 한 4, 50명, 5, 60명 될 수밖에 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도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느냐. 그럼 이 강원 지역에 나왔던 결과는 요 전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으며 전에는 어떻게 나와서 이 강원 지역의 유권자들의 흐름은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아니에요. 근데 이거 탄핵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론조사 탄핵하면 조사 여론인가? 이게 자유한국당 이번 전당대회도 30%인가요? 여론조사가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하시고 계신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되신 측면도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마도 이제 그 보수층들의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잘 못 잡아내는 거 아니냐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같은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응답을 제대로 당당하게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에 대한 성찰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것도 다 보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완전한 장치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할 대표님, 홍준표 대표의 재등장 자유한국당의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저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새로 이제 그 가를 자유한국당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방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혁신, 쇄신, 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정말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게 이 상태로 자유한국당 뭐 100석이 넘는 이제 거대 정당인데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판단하고 만약에 뭐 과감한 어떤 인적 쇄신, 세대 교체 또 이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노선의 정리 이런 것들을 보관해 갖고 있었고 그게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좀 더 뭐 과격한 내지는 격한 발언으로 그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당을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저는 뭐 국민들도 이게 충분히 다시 자유한국당을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기존의 어떤 이 메시지들처럼, 오로지 이제 안보에 좀 집착하는 부분, 또 뭐 지금 출범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를 이제 주사파 운동권 정부다. 이렇게 낙인 찍는 이런 식의 어떤 대립각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 갈림길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윤영 대표님. 당대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저렇게 쇄신을 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친훈과 친박과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그 바른정당의 정병국 의원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이게 아주 추상적인 철진한 안보 문제로 갖고 장사하는 거 이제 좀 끝내야 된다. 좀 바뀌어야 된다. 또 보수가 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또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뭐겠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기로 내부에 분열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는 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수 내에서 계속 이제 어쨌든 논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지지율 상승을 제약할 수밖에 없겠고 지도부 같은 건 평가는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결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인식이 지금 광범위하게 아직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이제 여당에 대한 뭐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아마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게 되면 지도부에 대한 이제 교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실패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제3당 보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겠다. 보수 진영에서 무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어서 이제 일부는 이탈시키고 그런 정도의 어쨌든 뭐 퍼포먼스라면 퍼포먼스 이 정도 돼야지 대중의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서 지금 내부에서 혁신 노력으로 해서 그 인식을 바꾼다 선거 전에 상당히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난망하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동물들도 춤추게 한다.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치타, 곰도 다 춤춘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그 이어지는 이제 그 관심, 주목도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잖아요.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 빙하가 움직인다가 아니라 지금은 대선이 계속된다거든요. 대선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현상을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홍준표 당대표로서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저는 그래서 홍의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준표의 방점을 찍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건 또 뭐죠? 뭐 트럼프 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하. 이 보수를 전통 보수층을 결집하는 능력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홍준표 당대표인데 트럼프 홍, 그래 트럼프 홍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 지지층은 결집하지만 얼마나 이 전체 국민들을 볼 때는 자충우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결집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호감도를 걷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준표, 구준표, F4, 꽃보다 남자. 네, 그래서 저는 더 매력을 통해서 이 새로운 보수의 매력을 총결집시킬 때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른 분들의 말을 이렇게 만드네. 네, 단문 50원, 장문 아재개그 100원입니다. 한도 초과로 징계했는데. 아, 이미 네. 총량제 벗어났어요. 샵 1035, 샵 자, 1035입니다. 9085님, 정치 방송이 이리 화제가 되고 인기가 많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니 공정한 팩트로 정치를 풀어주세요. 지금 바로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예요? 네네, 이게 코끼리. 배종찬 이분처럼 팩트를 이렇게 풀지 말라는 저 얘기예요. 공팩이죠. 공정한 팩트. 공팩으로 합니다. 네, 공팩. 얼른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예, 하야하세요. 탄핵되기 전에 여론조사 기간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여론조사 기간 좀 제발 놔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민주당 고공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내 이실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 분열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당탕탕 부딪히면서 생산적인 걸 또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되면 그게 무슨 명령 수행 집단이지 무슨 당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도 얘기했었는데 여당이 대통령 품에 안겨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회 내에서 이제 야당과 청와대 또는 대통령과 직접 전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당이 이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지율은 높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권의 부담을 사실은 덜어주거나 방어해줄 건 방어해주고 공세할 건 공세해주는 역할을 여당으로서 이제 존재감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지지율만 높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9년 그랬죠. 동안 보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못했다. 그렇죠. 야당과 협상도 못하고 지지는 높은데. 지지율은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은 지지율 자체는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 기반을 받쳐주는 이제 효과는 큰데 그것을 실질적인 역할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나서서 사실은 야당과 직접적으로 방어와 공세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지지율보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처럼 여론조사 전문가들 배종찬, 윤용, 이상일 대표님 함께 뭐냐면 뭘 해도 다 비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닭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닭 비판이요? 네, 닥치고 비판인데. 물론 우리 동물농장에는 닭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제 세력이 있고 견제 인물이 있다면 예. 그것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정상회담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악수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악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끈끈한 또 인간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사드 배치가 전면에 떠오르지 않는 것. 바로 이 부분도 아주 전략적이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태도.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이 어떤 외교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바로 G20. G20가 아니잖아요. 예? 네, 3D였듯이. 그렇습니다. 예, G20에 내일 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제 높게 나오는 이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첫 번째 이제 인수위가 없는 효과에서 기대감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건 외에 예. 그다음 또
배 소통.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통 소통을 하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야당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뢰받는 어떤 야당이 그룹이 적절한 비판을 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재조정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야당이 지금 이제 그 메신저로서 신뢰를 완전히 사실 상실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기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신뢰를 잃게 되면 실제 늑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것과 좀 비슷한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인사 등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인식 재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의 어떤 대비 효과. 이것이 뭐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묻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정권 때보단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편입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전 정권과의 배조 효과, 네, 대비 효과. 예. 그것이 사실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 대선 때 가장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게 뭐냐면 팩트 체크. 두 가지 키워드가 가짜 뉴스, 팩트 체크.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공동 발표문에도 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그런데 많은 언론이 명분은 찾았지만 실리를 잃었다 하면서 FTA 재협상을 등에 지고 왔다? 근데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어느 전문가가 그런 칼럼을 썼던데 FTA 재협상 하려면요. 그 조항 협의문 22조의 분쟁의 시작. 분쟁이라고 하는 조항인데 그거 찾아갖고 분쟁위원회로 넘어가서 분쟁 있는지 없는지 양국에 또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길게는 2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 걸리는데 당장 내일 모레 FTA 재협상처럼 얘기하는 이 언론은 뭡니까? 이러고 물어본 칼럼을 봤어요. 근데 왜 언론은 사실 어찌 보면 이건 가짜 결과를 유도되는 의도된 기사거든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그 여론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습니다. 흔들릴 텐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언론 사진 기자들에 대해서 오벌 오피스에서 야단을 쳤다 이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보면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한미 FTA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맺어졌던 협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이 있는 것이거든요. 호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논의되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한쪽만 이제 부각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바로 들어가는 첫 단추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분. 그러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미국 러스벨트라고 하는 미국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위한 국내용이라고 하는 지적도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로 잘 부각을 안 시켜주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볼 때는 좀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게 이 뉴스를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이제 몇 개 방송국의 뉴스, 그다음에 몇 개 신문 지면에서 나오는 정보 이렇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그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그 기사들 중에는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충분히 있었고 특히 이제 그 공동 그 선언문에 이 부분을 완벽히 배제시킨 것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공동 협정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이게 사실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짚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 보면 그 많은 언론과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뉴스쇼? 정치쇼. 누구의? 정봉주. 무슨 방송국? SBS. 띵동댕. 아니 이게 중요한 게 10분 이상 청취하셨는지요?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기를 잘한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정보 매체 정보들을 이제 습득하는 이제 유권자들, 일반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렇게 이제 어떤 FTA의 경제적 지임을 얻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갔다 와서 보통 정상들은요. 예.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목 효과. 일단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것이니까 사실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과 효과. 뭔가 하나 가서 이제 성과를 내오거든요, 되게. 미리 조율이 많이 돼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도 있겠고, 뭔가 이제 합의를 해준다거나, 동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얻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있고. 우리 윤희용 고음은 뻔한 얘기인데, 네. 성과 효과, 주목 효과, 이러니까 마치 뭔가 새로운 얘기를 재정리하는 그다음에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도자 효과가 있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너무 비행기 안에서 남용되는 얘기를 한다거나, 교민들을 만나거나, 어디 뭐 장진호 효과, 뭐 이제 그 연설을 한다든가 장진호 하면은, 효과입니다. 네. 장진호가 장진호 되죠. 효과.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형성됩니다. 요게 가장 사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별게 없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영향을 주어서 통상적으로 임기 후반부에 가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별 효과를 안 주는데 임기 뭐 중반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주세요. 윤희용 고음님.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진에 자기 얼굴이 나와서 안민석 효과도 있었다. 딩동대 아니면 땡. 도쿠멘터리. 일부 뭐 그렇게 땡. 분들도 있는데요. 네. 수치에는 반영 안 되겠지만. 아니, 근데 그걸 아전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예. 와튼 효과도 있습니다. 와튼 효과. 와튼 효과가 네, 뭐예요? 한미 FTA 관련해서 예. 백브리핑에 나온 내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어허. 장하성 경제특보가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 와튼이야. 와튼 효과. 죄송합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들을까봐. 네, 한미 팩트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치열했던 상황을 이 백브리핑 내용으로 전달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 잠깐 그러셨네. 깨알 같은 재미. 백브리핑은 뭐냐? 네네.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 네. 정상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딱 끝나고 돌아가려고 그럴 때 기자들이 와 몰려갖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이러면서 그럼요. 물어보는데 사실 기사는 여기서 또 그럼요. 다 터지죠. 뒷이야기. 뒷이야기. 네. 우리 정치쇼는 앞. 자,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여전히 지금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의미를 먼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치타 형님이 먼저 좀 예. 말씀해 주시면. 네. 뭐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잘 하시니까. 근데 우리 치타 형님은 누구 찍었어요? 저는 투표를 안 했어요? 당선되신 분은 안 찍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치적 성향이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지하죠, 이제 또. 예, 지지합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야. 이런 분들 한테 조금 이제 다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인수위 기간이 없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2달 남짓하는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취임 전이니까 기대치로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선 직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으냐 이런 기대치 조사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운 조사가 나온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인수위 기간 동안에 보통 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인사 관련된 거라든지. 맞아요. 뭐 인수위가 뭘 하겠다 발표했다가 이제 역풍을 이러면서 지지율이 미리 좀 깎이고 들어가는데. 인수인 때 완장질 하면 그거 안 되거든. 그렇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아주 엄밀하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시간이 인수위 기간에 거의 그 속하는 정도 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비교가 정확한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75% 80%라는 이제 이 지지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80%를 또 넘어섰어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는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한다라는 것. 이런 소통다운 소통.
든든한 소통을 보고 싶었던 국민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진 부분이 야당에서 있고요. 이렇게 비판하지 않나요? 공약은 나라다운 나라인데 왜 소통다운 소통을 하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소통다운 소통이 돼야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 취지는